이 두 산업의 그 선행 지표들이 죄다 무너지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 한 5, 6개월 만에 100만 명 잘랐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만큼 지금 안 좋아요. 그렇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뻥카다. 자산 가격이 박살날 때 제일 좋은 자산이 뭐냐면 네,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모시고 또 최근 경제 상황, 또 자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FOMC입니다. FOMC에서 이번에 특히나 이 점도표가 나왔는데 이게 한 4.75에서 5%냐 아니면 5%에서 5.25냐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갑론음박이 있었는데 사실상 2023년 중립금리를 5.1% 그러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이제 피봇은 없다. 그런 식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약간 좀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못 버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디나 다 힘들어지거든요. 한국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미국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딱 3달 사이에 한 3% 가까이 빠졌어요. 월간으로 1% 가까이씩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럼 되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2010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이에요. 그게 3달 낙폭. 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10년이면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은행들 죄다 망해가지고 이제 살아나니 많이 아직도 뭐 그 여러 가지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있니 없니 더블디비 있니 없니 하던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힘든 시절 이후 지금 12년 만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그 꼴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제조업이 한 1,500만 그리고 건설업이 한 700~800만 정도 합쳐서 아무튼 둘이 합쳐서 2,000만이 좀 넘거든요. 이 두 산업의 그 선행지표들이 죄다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는 PMI 지수라고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이상이면 이제 경기가 좋아요 이런 건데 50을 하회하면 전체 응답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경기가 지금 되게 나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경기 나빠지면 제일 먼저 뭐 하냐 하면 재고를 헐값에 이렇게 처분하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두 번째가 수입 주문을 커트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자르겠죠. 그 순서죠 이게. 이렇게 가는 순서에서 이제 벌써 우리나라가 수출이 마이너스 20%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20%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이 박살나는 이유가 뭐 우리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선진국 경기가 제조업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순서가 사람 자르는 거죠. 이게 눈앞에 왔고요. 그리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같은 경우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한 5, 6개월 만에 100만 명 잘랐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만큼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에 앞서서 주택건설업협회, 우리나라의 건설산업협회, 뭐 이런 주택건설산업협회에서 만든 지표, 역시 PMI 비슷한 체감 지표가 있는데 3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7명이 저희 우리 큰일 났어요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용이 그쪽에서 이제 무너질 거고 또 제조업이나 이런 건설업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당연히 그 옆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만 하더라도 인테리어, 가구, 가전 그렇지 않습니까? 집 수리하는 것들 그렇지 않고 거기 홈디포 뭐 이런 회사. 맞아요. 네. 건설업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이 서비스업은 괜찮은데 그 서비스업을 제외한 건설과 제조 그리고 이제 소매 쪽으로 점점 불황이 파급되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에 내년 연준이 진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5%에서 5.25%라는 장기 정책 금리 목표를 내년에 유지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경착륙 하드랜딩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기자 인터뷰를 좀 봤는데 말미에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뭐 100% 확신할 수 없지만은 아직 그럴 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연준 위원들이 사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잘 전망을 하고. 지금은 일단 비튼 거죠. 그러니까 그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매년 4번 그 경제 전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기 말 3, 6, 9, 12 하는데 이번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했냐면 0.5%. 아 맞아요. 0.5%. 0.5%라는 건 한 번 마이너스 간다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2번. 이렇잖아요. 평균이니까. 그게 딱 감이 벌써 오시죠.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경착륙을 각오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 경착륙을 각오해요. 이렇게 물으면 결국 인플레 압력이 아직도 7.1%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목표가 자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맨날 하는 이야기가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자기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고 데이터가 바뀌면 바뀐다. 근데 그게 열어둔 거죠. 왜 제가 이걸 열어뒀다고 감히 생각하냐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내년 이맘때 되면 한 2% 될 것 같거든요. 2%씩이나? 예, 엄청 떨어지네요. 2%가 깨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지난 7월부터 미국의 인플레가 이제 꺾였는데 월간 기준 상승률을 보면 0%, 0.4, 0.4, 다시 0%, 0.1 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상승률이. 네네. 그래서 지난 5달 누적 상승률이 1%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7달 동안 상승률을 합치면 내년 이맘때 물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5달을 했는데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더.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인플레가 크게 날 만한 일이 있냐 이거죠. 자, 일단 아까 제가 집값. 네. 집값이 빠지면 월세도 박살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제조업이 안 좋다며. 제조업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건 수입 물가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공산품과 월세라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죄다 내년에 마이너스로 가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딴 데서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뭐 갑자기 국제 유가가 지금 70불대인데 이게 다시 100불. 뭐 국제 곡물 가격이 고점에서 지금 50% 빠졌는데 이게 다시 막 50% 오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선물 투기해서 돈을 벌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산 배분할 필요도 없고. 예, 자산 배분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내버려두면 딴 데서 뭔가 인플레가 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뭐 기후가 어떻게 된다든가 우크라이나에서 제3차 이제 전쟁. 그러니까 1차는 그 러시아가 침공했다가 패퇴한 거. 2차는 헤르손 회복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제 3국면은 땅이 꽝꽝 얼면 탱크가 움직이기 쉬우니까 러시아의 재반격. 뭐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또 러시아의 재반격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면 정말 슬프지만 키우가 함락 직전에 또 간다. 아니면 유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엄청 많은 가정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그냥 경제 여건으로 인플레를 측정해 보면 내년 이맘때 되면 2% 밑으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 떨어지는 속도, 국제 유가가 특히 떨어지고 곡물 가격 떨어진 게 그 각종 교통요금이라든가 외식 물가에 반영되는 게 한 6개월 걸리니까. 우리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2,000원 하다가 지금 1,500원인데 택시 요금은 이제 인상됐다. 그 되게 늦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원가 오른다고 바로 인상 못해요. 얼마 전에 라면 인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집중됐지? 그럼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라면 가격이 인상될 거냐? 내년에 추가적으로 택시 요금이 더 인상될 거냐? 아니잖아요. 가능성 없잖아요. 우리나라야 내년에 한전 살리기 위해서 전력요금 인상할 수 있지만 그럼 그런 거 정도는 우리나라 일인 거고 글로벌 인플레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마이너하잖아요. 결국 이 추이가 오는 12월 돼서 뭐 유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거 알지만 그건 계절적으로 한 10% 오르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3월 정도가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극단적인 이제 터모로우에 나오는 것 같은 역사상 최악의 한파가 온다든가 아니면 그 최악의 한파를 뚫고 또 러시아가 계속 진군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또 그렇게 잘 싸우던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든가 뭔가 굉장히 강한 가정을 넣지 않는 한 인플레가 날 데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빠질 일만 남았다. 왜? 그거 인상을 다 했으니까. 그 이지는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면을 여기서 더 올려요?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을 여기서 이번에 그렇게 올려놓고 또 올린다고요? 못할 짓이거든요.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오히려 빠지는 애죠. 그러니까 둔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결국 미 연준은 7% 인플레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내년 이맘때 되면 인플레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0.5%면 사실 마이너스가 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뻥카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뭐다? 짧고 굵은
침체와 회복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겁을 팍 줘서 인플레이션을 진짜 박살을 내면 그때 인하해 줄게. 내년에 너네 거짓말 아니었냐 그러면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뭐 방송 때문에 작년 8월에 했던 파월 의장님의 잭슨홀 컨퍼런스 그 발언문을 제가 번역한 게 있거든요. 네네. 네, 이제 광고를 하자면 제 브런치에 네. 가셔서 홍춘욱 브런치에서 파월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여기 보면 그 파월 의장이 뭘 이야기하냐면 경제의 내구재 물가인데 그때 자동차가 오르기 시작했죠. 내구재 물가가 오르지만 이 물가는 일시적이고 지금 임금이 올라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 7달도 안 돼가지고 3월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작년 8월에 잭슨홀에서 금리 절대 인상 안 해. 그래 놓고 맞아요. 딱 7달 지난 3월에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특히 파월이 운이 없었던 건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몰랐던 거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줄 몰랐으니까 그런 전망을 한 거죠. 네네. 유태인이 아닌가 봐, 그죠? 유태인 음모론자들은 다 안다며.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며. 결국 파월 의장님은 유태인 맞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준 의장님도 자기가 내년 이맘때 금리가 몇 프로 될지 그분도 모른다. 너무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뭘 봐라. 지표를 보자 이제는. 대응이 최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점도표상에서는 사실 한 5%를 내년 계속해서 올린다 끝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핵심이 이 데이터 디펜던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따져봤을 때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갈 요인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는 빨리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채권 사자. 채권 사자. 다음 질문이 채권인데. 네, 지금은 네. 뭐 정부가 연준이 입 꽉 깨물고 지금 가드 올려 그러고 지금 때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불황이 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보기에 너네는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아직 안 해소됐어. 실제로 뭐 집값이 이제 3달 빠졌어. 그러니까 집값 더 빠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모르지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자산 가격은 박살나는 거고. 자산 가격이 박살날 때 제일 좋은 자산이 뭐냐면 채권이잖아요. 불황이 온다 그런 순간 만세 부르고 좋아하는 게 채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 한 4.4, 4.5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3.4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2달, 3달 사이에 1%가 빠졌어요. 그러면 1%가 금리가 빨라지면 채권 가격이 얼마 오르냐면 7% 오르거든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10년물 국고는 대충 금리 1% 빠지면 가격이 7% 상승해요. 거기다 이자도 꼬박꼬박 나오지. 그럼 최근에 채권 금리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에 돈 들어가는 게 다 이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불황을 인내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몇 달은 지킬 거 아니에요. 바로 어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6개월은 지킨다고 보면 내년 봄까지는 올리는 거고 그러면 경기는 박살나는 거고 경기 박살날 때 특히 금리 인상될 때 제일 안 좋은 건 부동산이고 미국 부동산 그때 피해바다가 날 테니까 내년 그때가 미국 리츠 살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사실 뭐 지금 뭐 단기간에는 주식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사냐, 2차전지를 사냐, 뭐 바이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채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관심을 두는 게 확실하지 않죠. 미안해요. 채권이라는 게 수익이 확실하다는 아니죠. 예금을 들어야죠. 확실한 걸 원하시면 예금. 근데 예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기까지 예금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30%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금을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주식보다는 지금 채권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채권은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ETF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예금은 만기 때까지 유지를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지 수수료 받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자는 0이에요 거의. 제가 모은행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있었던 모은행 경제연구소에 나온 보고서를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짜리 예금에 가입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기 전에 해지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적금 만기까지 넣은 분 잘 없잖아요. 특히 3년, 5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대부분 못 넣거든요. 왜?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이거 넣고 있어야 될 때냐 하고서 또 그 돈 빼서 주식이든 채권, 집 사러 가지. 그거 유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을 사라. 채권은 얼마든지 매일처럼 거래가 되는데,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선물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고선물지수, 국제10년 선물지수, 통한채 선물지수가 있어요. 굉장히 거래가 잘 되는 선물이 있으니까 그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면 되는 거죠. 거의 매매 수수료가 0.01%인가 그럴걸요? 연간 유지 수수료가 0.1%가 안 돼요. 대부분 채권은.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 알잖아요. 환매할 때 수수료 얼마나 주고. 완전 우리 호구잖아요. 응? 펀드 판매 수수료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ETF 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채, 한국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둘 다 있는데 사세요. 둘 다요? 아니,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달러를 저는 팔고 원화를 샀거든요, 계속. 지난번 방송에 와서 제가 자랑을 했잖아요. 그때 또 환율 한 100원 빠졌다고. 1,400원 됐을 때. 네, 환율 100원 빠졌을 때 제가 자랑질 했잖아요. 1,400원에 팔았다고. 네. 다는 못 팔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지금 1,300원이거든요. 고점에서 한 150원이 빠졌어요. 또 달러가 그러니까 비싸긴 한데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살 만큼인가? 또 우리 걱정하는 게 미 연준이 내년 봄까지는 금리 인상한다고 우리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돌발 사고가 나거든요. 어떤 돌발 사고가 있을까요? 세 가지 돌발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당연하지만 대기업이 망하겠죠. 아니, 이 금리에 이 주식 가격에 이 부동산 가격이면 담보 가치도 사라지고 하면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살생부 돌아다니는 건설사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불황에는 큰 대기업 부도 안 나고 불황이 끝난 적이 있나?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부도가 날지 미국에서 날지 독일에서 날지, 얼마 전에 크레딧 스위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정말 요단강 건너갈 뻔하다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 주가 한번 보시면 알아요. 이게 부도 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디가 털지 몰라요, 그거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금리 올라가고 불황이 올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신흥국이 어디가 망할지 모르거든요. 물론 한국 앞에 망할 나라가 한 170개 되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한국 망하려면 170개. 전 세계 국가가 한 180개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뒤에 한 10개밖에 없거든요. 우리보다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10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외환위기가 날 수 있잖아요. 이 금리를 갚지 못해서 외채 부담이 큰 나라들이 어디 하나 망하기 시작하면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특히 그게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동남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한테 영향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우리가 뭐 좀 투자해 놓은 나라다 이러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어디가 뭐 문제가, 우리 터키 이후에 터키 진출했던 CGV 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봤잖아요. 미안합니다, CGV. 저도 이번에 저기 아바타 2 예매했어요. 저 CGV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CGV. 그러나 주가는 주가지. 그렇죠. 네. 터키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터진 다음에 터키, 미안해요. 네, 개그 쳤는데 터키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데가 나올 가능성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세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가계부채. 우리나라 심각하죠. 그렇죠. 아니 뭐 우리나라만 뭐 모르고요, 일단. 그러니까 금융기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 개인이 사고가 나는 거는 그 개개인의 비극이지만, 그게 문제가 돼서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레고랜드 이후에 채권 시장이 피벗어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망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만약에 하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계속 박살나고 세계 부동산 시장이 동반 가속화돼서 불황으로 가게 되면 소비가 박살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금융, 소비자 신용과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는 이금융권이나 또는 금융회사들이 되면 이게 소규모 뱅크런이라도 벌어지면 그 뒤에 후유증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그 저축은행 사태. 2010년 그 장맛비를 받으면서 끝도 없이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네. 네, 그리고 카드 위기.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뱅크런이랄까 금융위기를 3번 겪은 나라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주 겪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뭐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불황이 오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이 망가질 때 이 셋 중에 하나가 안 터지고 가면 이거는 전부 다 하늘이 보호한 거고요. 부처님께서 돌봐주신 거고요. 그 중에 하나 터지면 이제 채권, 국채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주식은 꼬라박겠죠. 어디가 망할지 몰라 이제 살생부 돌아다니니까. 신용경색 오고 회사채 금리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3가지 리스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약간 선진국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그런 뭐 지역 중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9월 달인가 그때 막 그 영국에서 특히나 뭐 연기금이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약간 좀 채권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진콜 이슈 나오고 해서 좀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지뢰밭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 약간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어떻게 보시는지? 있죠. 이번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은행이었으니까 살았지. 증자했잖아요. 그 주가에서도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증자했잖아요. 네. 살았지. 사실 뭐 캐나다나 호주 정도 급 정도는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은행이 휘청되면 막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위스니까 괜찮았던 거지. 그 다른 나라에서 만약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또 저기 유럽 재정위기 시즌 3가 시즌 1이 그리스, 시즌 2가 이탈리아, 스페인이었잖아요. 시즌 3가 또 할 수 있죠.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긴 가지만 제한적인. 그래서 달러를 쉽게 팔긴 어려워서 한국 채권, 미국 채권 다 국채는 둘 다 좋아 보인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별로 없는 거죠. 기승전 국채네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나쁘지 않다. 어디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채도 좋지만 미국 국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금리도 좋고. 그리고 뭐 사실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가 한번 빵빵 터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히려 미국이 1,400원 안전하니까. 찍고 뭐 1,300원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수도 미국이 있겠네요. 안전하니까. 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1,400원을 또 간다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네. 환율이 여기서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간다기보다는 한번 크게 또 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터지면 아무래도 예. 안전자산 쪽으로 오니까. 예, 저도 내년 이맘때는 환율 1,200원 될 거라고 보는데 아, 그렇다 해도 중간에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우여곡절이 한번 크게 있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좀 경기를 경착륙시키는 네, 게 그러려고 아닌지 하는 약간 것 그런 같아요. 생각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청산주의자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번에 이 기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조주의적인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그 도덕 감정이랑 열부돼 있잖아요. 방만한 짓을 했던 놈들은 다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통화정책당국에도 없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매파로 하면서 인플레 핑계를 대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아니겠는가. 인플레는 죽었는데. 아니, 유럽 경제가 전 세계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가 완전히 죽었는데 인플레가 어떻게 나요? 아니, 유효 수요가 있냐고요.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유효 수요가 있습니까? 미국 말고는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 수요다운 수요가 발생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말고 있냐고요. 뭐 한국에 쳐줍시다. 네. 그리고 세계 GDP 30%인데 나머지 70%가 다 지금 얼어붙고 있는 중인데 인플레가 어떻게 나요? 전쟁이랑 공급 사슬망의 충격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가 난 건 이해하고 미국의 집값이 올라서 월세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가 난 건 당연히 이해해. 그러나 집값도 박살, 국제 상품 가격 박살, 글로벌 경기 박살인데 인플레가 어떻게 나요, 내년에?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인플레 이야기를 한다. 아, 저거는 쇼다. 즉 청산을 하고 싶은 거죠. 일체의 버블, 그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했던 놈들 너네 다 죽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거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일본 중앙은행도 내심 그런 생각 가졌던 거고요. 한국에서도 한국은행 총재님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금통위원 중에 없다고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감정인데 도덕 감정에 기반한 건데 너네는 혼 좀 나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그분 이제 7%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블라드 아저씨는 원래 생각이 없는 분이고요. 윌리엄슨 총재님 말씀이 좀 무서웠죠, 이번에. 뉴욕 연우님.
저는 총재님.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여기 그런 좀 아무튼 너네 우리가 코로나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풀었더니 이걸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코인, 주식, 부동산 다 법을 만들었지 내 이놈들 혼내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내심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약간 좀 변수가 있는데 이거 약간 좀 긍정적인 변수로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이 뭐 한 양해 때까지는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백지 시위라든지 또 특정 아파트에서 뭔가 사고가 나면서 빠르게 이제 이 방역 완화 정책으로 풀면서 이 리오프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증시에서는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빠르게 지금 뭐 완화를 하는 스탠스인데 그래서 중국의 이 방역 완화가 어느 정도 경기 경착륙을 좀 뭐라고 하죠? 완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기대는 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망가져서 일단 중국 경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잃어버리는 5년을 하고 있잖아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문제. 그래서 수출도 그대로 잘 된 적도 없고 부동산 시장은 또 공동 부유하다가 망가뜨렸고 테크 기업들은 정부가 전부 지분 뺏고 막 이래서 투자 창업의 열기도 꺾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열었더니 그동안 맞았던 백신이 물백신이었던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경의 화장장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비정상 사망자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숫자가 1년째는 나오겠지만 아마 뭐 몇백만 명 이상 돌아가시지 않겠나. 근데 1년에 2천만 명 돌아가시는 나라니까 뭐 비정상 사망자가 10% 는다라는 뜻 정도로 봐주십시오. 저주가 아니고 팩트. 그러니까 1년에 그 사망자 수가 한 2천만 명 되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평균적으로. 왜냐면 인구가 그쵸. 14억, 13억 가니까. 그렇죠. 2천만 명은 충분히 나오죠. 맞네요. 예, 나오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이제 그렇죠. 거기도 이렇게 항아리형이잖아요. 위에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는 확 줄어드는. 그래서 사망자 수가 더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더 많아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더 촉진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 급격한 사망자 수의 증가가 주는 그 고통, 심리적인 충격들, 그리고 병원의 시스템 붕괴. 우리가 2020년 3, 4월에 대구에서 겪었던 거 있잖아요. 병원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왜냐하면 그 의사들이 철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그냥 집에서 버텨라가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더 많이, 특히 이게 폐렴으로 전이되기 쉬우니까 더 많은 사망자가 날 텐데 그게 또 지금 겨울이잖아요. 또 되게 춥네요. 네.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불확실성이 되게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거기가 위드 코로나 해주면 좋겠는데 좀 해봤더니 너무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면 중증으로 전환되시는 분이 너무 많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또 우왕좌왕하지 않겠나. 실제로 지금 몇몇 또 거대 도시들이 다시 그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다. 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확고하게 확 돌아서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박사님 채널 영상을 좀 봤는데 내년에 국내 주식시장에 이제 2가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 너무 안 좋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 2가지가 좋은 게 첫 번째로 좋은 게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생산성 향상 속도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뭘 만들어낼 때 기계 장비라든가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고서 뭔가 효율이 높아지는 게 생산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한 편, 5분짜리 한 편 찍을 때 2018년 처음 시작했을 때 8시간 걸렸거든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처음에. 정말 저기서 더듬더듬 대고 있는데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화나더라고요. 수십 번 새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편집도 새로 하고 어떻게 해보다 안 되면 다시 찍고. 그러다가 작년쯤 됐을 때는 거의 한 2시간이면 찍고 편집까지 끝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된 거잖아요. 프리미어도 이제 잘 다루고 단축키도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툴들도 가져와서 유료 편집 툴 있잖아요. 효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갖다 쓰기 시작하고 하면서 퀄리티는 좋아지는데 생산성은 한 4배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8시간이 2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나라는 강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매번 단가를 떨어뜨릴 여지가 생기죠. 생산 단가를.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촬영 편집을 외주를 한다면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1년에 하루에 한 편, 8시간 하고 나면 진이 빠지죠. 한 편 찍을 걸 이제는 최소한 4편은 찍잖아요. 그럼 저희 소득이 4배 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깎아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다 시장을 먹어버리는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산성들이 향상되는 시기에는 경쟁력이 되게 강해지잖아요. 경쟁력이 강해졌는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좋아. 무려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환율이 1,150원 정도인데 지금 1,300원. 150원이 높아요. 여기서도 이익을 못 낸다. 아니, 물론 이제 단가를 인하 요구 때문에 못 내는 거지만 여기서도 뭔가 상황이 제대로만 돌아가면 정상으로만 돌아가면 여기서 이익을 못 내면 그건 회사도 아니고 주사무자만 그런 회사는 망해야 된다. 그건 좀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략 보면 환율이 고점을 탁 치고 한 1년 지나야 이익이 엄청 늘더라고요. 이게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환율 보고서 해외에서 가격 인하해라는 요구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딜을 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내년 한 9월, 10월 정도면 이익이 돌아서지 않겠냐. 왜냐면 1년 돼 가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미국도 경기 나빠지고 전 세계 경기가 다 나빠지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좀 빠진다고 보는 거죠. 내년 이맘때 미국 정책 금리는 지금보다 낮을 거다잖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점도표에서는 5.125를 불렀지만 저는 그거보다 4% 초반을 본다. 내년 이맘때 금리는 4% 초반을 본다. 왜? 그때 되면 물가 2%의 성장률 마이너스면 정책 금리가 실질 금리가 플러스 2% 3%인데 경제 주체가 못 버티니까 더 인하해 줘야 될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만큼 올라갔었던 금리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언젠가부터 회사채 쪽에서 뭔가 반응이 오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왜냐하면 정책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네. 국채금리 떨어지고 국채금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기 한전채 이런 게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 국채랑 스프레드가 옛날에는 0.2%면 더 주면 국채보다 한전채를 샀는데 지금은 2% 벌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3% 되면 에이 한전채 내가 물려도 산다 이러고 사지 않겠어요? 그럼 한전채 금리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옆에서 저기 더블A 등급 회사채는 이 회사는 이익도 많이 나는데 이러고 회사채를 사기 시작하면 어느 옆에서는 또 기업보험도 괜찮지 않냐 지금 6%인데 이러면서 연쇄적인 어떤 회사채 금리든 이런 게 조달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금융장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가 금융장세거든요. 실적은 안 좋지만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일이 금융장세인데 금융장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회사채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왜냐?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기업하고 뭔 상관 있어? 정부 정책 금리 인하해 주는 거랑 기업이랑 뭔 상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발행한 CP,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금융장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한 1년 참으면 실적 바닥 가능성이 환율 때문에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부 정책 금리가 공격적으로 높아졌다가 또 공격적으로 인하될 텐데 그때 회사채 금리가 계속 신용경색에 은행 망한다 그러고 전부 저렇게 고공행진을 끝없이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난 6%면 물려도 괜찮아 하고서 그러니까 100개 기업의 회사채를 분산해서 사면 되지. 이러고 사기 시작하면서 뭔가 국채 금리에 이어서 회사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융장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실적장세는 아니고. 그렇죠. 그 두 가지의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주 중에서 실적이 괜찮아지는 애를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금융장세의 출현 가능성들에 대해서 회사채 금리를 열심히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출주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뭐 섹터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쪽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월간 발표되는 우리나라 그 수출입 동향 있잖아요. 매월 1일 날 아침 8시에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그 보도자료 보시면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들의 전월 대비 그 수출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좋죠.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15대 수출 품목들 중에서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건 피바닥을 나오고 있어요.
아, 오히려 이제 너무나 역성장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박살나고 유일하게 버티는 게 2차 전지인데 아, 근데 2차 전지는 15위인가 14위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죠. 아,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비해 어. 주식시장 비중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불황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성장 탄력이 조금만 둔화되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죠. 요새 2차 전지들 어려운 게 원래 되게 작은 섹터예요. 우리 경제에서는 굉장히 작은 분야에 불과한데 그게 시가총액은 엄청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뒷받침하려면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있겠죠. 안 좋은 이야기가 뭐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전기차 팔리겠어요? 아, 나는 지금 테슬라가 재고가 쌓이고 음, 비싸기만 하고 정부들이 또 보조금도 이제 대부분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보조금 안 주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저기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 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또는 뭐 자기들 내에서 아무튼 부품 조달하는 그런 전기차만 전기차다 아니다. 뭐 확정된 거 아직 없잖아요. 우리나라 예외해 준다고 3년 유예해 준다 그러지만 네. 확정 안 됐잖아요. 네. 됐나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안. 예, 그거 됐으면 날아갔을 때 한 번 또 반등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 건 좋은데 말은 좋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삼원계든 뭐든 아무튼 조달해가지고 생산하는 거랑 미국 가서 중국산 아예 원자재 배제하고 생산하는 거랑 단가가 어디가 높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비싸죠. 그렇죠. 그러면 마진이 남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봤던 거죠. 게다가 수출 증가율까지 최근에 좀 둔화되는 징후가 보이니까 아직도 플러스예요.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제품하고 2차 전지만 플러스거든요. 그거 제하고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가라앉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수출 15대 품목 증가율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 수출주 언제 사야 될지가 대충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소세는 유지되지만 감소폭이 줄어드는 시기쯤이 올 때가 좋은 타이밍이겠죠. 근데 아직은 감소폭이 팍팍 확대되고 플러스 났던 산업들도 막 되게 힘든 그런 중이죠. 네, 언젠가 어차피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또 이 기저효과 때문에 또 증가할 수 있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돌아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15대 수출 품목,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바이오 등 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니까 뭐 화학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화학 제품 가격은 폭락 중이고요. 석유 제품은 뭐 그래도 아니다. 석유 제품이 폭락 중이고요. 화학 제품은 그래도 좀 버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거기에서 좋은 투자기에 발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다른 자산 얘기를 해보겠는데, 박사님 채널에서 달러가 죽고 금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달러 약세에 베팅하면 금이 최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있는 게 연준이 오버킬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경기를 가라앉히는 건 좋은데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일본 꼴 나잖아요. 무섭다. 그러니까 불길을 가라앉히는 정도로 끝내야지 불씨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 그 활줄 가져와서 네.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젖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버킬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연준이 좀, 제가 봤을 때 청산주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거품을 청산하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만약에, 이거 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15년간 너무 좋았잖아요. 2008년 이후에. 그렇죠. 그 좋았던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꺾이고 이제 다시 2000년대 초반 같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가 잃어버린 10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9년이지만. 아무튼 그 잃어버린 9년, 10년 같은 일이 또 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무섭죠. 아니, 그거를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핵지 자산이 금이거든요. 미국 역사상 주식시장이 잃어버린 10년을 했던 경우가 지난 100년간 3번 있었어요. 그게 처음이 언제냐면 30년대 대공황, 그리고 70년대 그 하이퍼 인플레 및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2000년대의 끊임없는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시대. 이렇게 3번이었어요. 그 3번 다 금값이 거의 1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금이 수익률이 좋다가 아니고요. 종이화폐로 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들이 떨어지거나
종이화폐로 되어 있는 어떤 자산들이 배당이라든가 현금 흐름들이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될 때는 차라리 금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은 그 살 때 매매 수수료가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세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예를 안 되지만 그죠. 상속세보다는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부자들이 금을 좋아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사라가 아니라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금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어떤 걸 걱정하는 거냐 하면 바로 미국이 달러가 초강세인데 약세로 좀 갈 수도 있지 않냐. 달러 약세면 금도 좋고 코인도 좋고 한국 코스피도 좋은 거니까 위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쪽에 조금 살포시 발을 담글 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미 연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초보자가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도 제대로 안 켜고 지금 역주행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이렇게 좀 역주행에 기존에 존재했던 거대한 버블이 터져서 과거의 주도주들이 계속 버림받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가 매수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물리고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그런 환경이 나오면 심리가 꺾이면 잃어버린 10년이 오잖아요. 그게 오지 말라는 보장이 좀 더 없어요. 파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파월이 저는 실수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8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큰 소리 쳤던 거가 큰 실수였던 것처럼 이번 12월 FOMC도 큰 실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큰 실수에는 해지 자산이 뭐냐면 채권도 좋지만 역시 금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대 수익의 관점에서는 채권보다 금이 좋겠네요. 만약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위험 대비 수익은 채권이 훨 나을 거고. 금은 아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영화랑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금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지. 금이 뭐 오히려 위험하지. 보관료부터. 그잖아요. 너 훔쳐가면 어떡해. 그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금을 비롯한 이런 자산들의 특성이 사람의 심리가 가격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해요. 명화. 고흐의 해바라기가 뭐 한 100점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1980년에는 일본에 있었대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갤러리 회이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만화입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제 책은 안 봐도 돼요. 사실 제 책은 이 오늘 사이다 경제에서 다 하는 것 같고요. 보시면 감사하고요. 근데 그 갤러리 회이크라는 그 만화를 보면 80년대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일본 그 화단, 일본의 회화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재밌는 그런 만화인데요. 그 만화에 하다 보면 그때 당시 그 은행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회랑에 전부 고흐 그림이 다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게 붕괴되고 회복되는데 얼마 걸렸냐면 20년 걸렸거든요. 그 고흐 버블이라고 불리는 인상파 버블이 붕괴되고 2008년 중국이 또 벼락부자가 됐을 때 끝났거든요. 그 회복이 그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2008년 중국이 벼락부자 돼서 올림픽부터 그때 한 2010년까지 그때는 또 중국 사람들 작가들 그 펄의 얼굴 아저씨 그림 엄청 잘 팔리던 거 기억나시죠? 이름은 이렇게 도조화면으로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인 화가 그랬다 그러면 막 값이 몇 배씩 뛰었죠.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저기 사우디였나요? 어디서 이게 꼭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인지 제자의 그림인지도 불분명한 그죠? 그 그림이 또 역사상 최대 가격으로 팔리는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예,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작 그림이 세계 역사상 최고 경매가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림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희소성과 사람의 마음 말고는 가격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림가까지 오르면 역사적인 거품이고 그 뒤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거가 터진 다음에 되게 긴 불황이 올 때가 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그림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린 것처럼 이 그림이라는 게 사실 페인트, 잉크 뭐 이런 거 얼마 안 들지만 우리는 몇 억씩, 몇백억씩 주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도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이 옛날에는 화폐에 정말 쓰였지만 지금 누가 화폐로 써요? 그거는 뭔가를 대비한 어떤 용이고 뭔가 이게 뭔가 있어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붐 버스트예요. 죽었다 살았다 밖에 없지 안정적 가격 따위는 없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제가 아까 인상파워가 이야기했잖아요.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도 변동성이 말도 못해요. 사람들의 신뢰가 생기면 갑자기 이게 왜 오른지도 모르고 오르고요. 반대로 사람들의 신뢰가 종목화폐로 가면 이게 또 버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는 올인하면 안 되고요.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전체 자산에서 한 10%, 15% 정도? 저는 그런 정도가 맥스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을 때 얘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달러 약세가 급격히 올라오는 시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 높아질 때 금이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것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론 관점에서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ETF도 있고, ETF 실물도 사시면 됩니다. 있고. 네, ETF 사시면 됩니다. 미국의 골드 ETF, 스파이더 ETF 사시던가 한국에서는 에이스 금 현물 ETF 사시면 됩니다. 에이스가 아마 한투 운용이 만드는 ETF를 에이스로 붙일 겁니다. 아리랑 이러면 한화자산 운용이고 타이거 이러면 미래에셋이잖아요. 그런 것은 에이스 붙어 있으면 한투 자산은 되게 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용사에서 만든 아주 수수료도 싼 ETF가 나왔습니다. 금 현물 ETF. 선물은 약간 롤오버라든지 수수료가 발생해서 거의 없어요. 이거는 수수료도 거의 연 1%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상품이니까 투자하십시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요. 세금도 거의 문제 없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약간 한 40대? 그 정도 투자자가 좀 1억이 있다면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집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집은 있다고 칠까요? 일단 있다고 치죠. 네. 있다고 치면 뭐 네. 반반이네요. 그러니까 그 전체 자산을 절반 정도는 좀 채권이나 채권 관련된 상품,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주식이 좋으니까 저라면 아마 탈무드 투자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탈무드 그 유대교 랍비들이 해주는 경전이잖아요. 그 경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크게 모았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랍비한테 물으니까 랍비가 딱 세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첫 번째 3분의 1은 현금,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유망한 사업에 묻어라. 굉장히 멋진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미국 국채가 최고의 현금이죠. 또는, 최고의 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또 3분의 1은 사업에 묻으려면, 한국 주식만큼 좋은 사업이 어딨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생산성이 날이 갈수록 개선되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 잘 갖춰져 있고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는 나라 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은 불행하지. 경쟁이 치열하고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너무 쉬워. 근데 기업은 아무튼 주가는 죽었다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연평균 기업의 북밸류가 한 9%씩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건 사업으로서는 한국 주식도 괜찮죠. 3분의 1은 한국 주식.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 리츠 어떠냐. 리츠의 좋은 점이 절반은 주식이고 절반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미국 집값도 폭락했으니까. 물론 이제 미국 집값 폭락에 대해서 미국 리츠가 2022년에 엄청나게 먼저 선반영해서 30% 빠졌어요. 내년에 더 빠지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은 더 빠지겠지만, 리츠는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리츠가 또 배당 수익률도 지금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어차피 한번 붕괴되고 나면 또 그 뒤에 항상 붕괴 이후에는 장기 호황이 오더라고요, 부동산이 좋은 점이. 오버킬 안 당하면.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한 1번이 10년, 20년. 그러면 이제 그건 금. 네. 그러면 금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40대 직장인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현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산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리밸런스 같은 거는 혹시 없어요? 1년에 한 번 현금으로. 돈이 생기니까. 돈이 생긴 거 내가 1억이면 3천. 예를 들어서 1,000. 그래, 금. 이렇게 다 칩시다. 이제 약간 제가 오늘 금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해가 됐는데 또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추가 불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의 금융자산을 지금 투자를 했으니까. 1,000만 원 들고 제일 많이 빠진 걸 또 사서 또 비중을 3대 3대 1로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죠? 괜찮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되게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이 제일 먼저 올 것 같고요.
채권 뒤에 회사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융장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금융장세 오고 나면 그 뒤에는 부동산도 좋아지더라. 근데 부동산이 언제 좋아지냐는 또 정부 정책이 중요해서 정부가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토지거래 허가에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되도 않은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저기 지금은 거의 인재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채권에 이어서 주식은 내년에 꽤 좋은 투자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채권에서 먼저 기회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주식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조건을 보고 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버킬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오버킬 안 한다는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오버킬 가능성이 한 10%만 돼도 이게 무섭거든요. 연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상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우회전을 막 하다가 지금 갑자기 좌회전을 막 하고 있어서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드리프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시나리오 그대로 이제 꼭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뭐 A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어떤 자산이 유망하고 또 B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떤 자산이 유망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또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리는 방법까지도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투자하신다면은 나의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